여러분,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상견례는 누가 먼저 연락해야 하지? 식당은 누가 정하는 거야? 식사비는 누가 내야 하지? 선물은 준비해야 하나? 부모님은 정장을 입어야 하나? 형제 자매까지 데리고 가야 하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도대체 상견례에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상견례는 단순히 밥 한 끼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두 가족이 처음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는 집안의 분위기나 성향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견례를 앞두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장소 선정부터 참석 범위, 비용, 선물, 복장, 자리 배치, 대화법,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상견례의 모든 것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견례 장소는 누가 정할까? 가장 먼저 말씀드리면 반드시 신랑 측이 정한다 또는 반드시 신부 측이 정한다는 절대적인 규칙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신랑 측에서 장소를 정하고 비용까지 부담하는 관행이 비교적 강했지만 요즘은 예비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누가 정했느냐보다 양가 부모님이 얼마나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신랑 부모님은 서울에 살고 신부 부모님은 지방에서 올라오신다면 무조건 정확한 중간 지점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부모님 쪽에 조금 더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부모님의 연령이 높거나 거동이 불편하다면 이동 거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예비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각각 의견을 물어보고 어디가 편하세요? 어떤 음식이 좋으세요? 점심과 저녁 중 언제가 좋으세요? 이렇게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예비 부부가 예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견례 장소는 어떤 곳이 좋을까? 상견례 장소는 조용하고 대화하기 좋은 곳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상견례 가이드에서도 한정식이나 조용한 한식당, 독립된 룸을 갖춘 식당이 무난한 선택으로 소개됩니다. 가장 무난한 것은 역시 한정식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코스별로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어요? 요즘 날씨가 덥죠? 이런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하다가 음식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음식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독립된 룸을 추천합니다. 시끄러운 홀에서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면 서로의 말을 잘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비싸고 화려한 호텔을 선택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싼 식당이 아니라 편안하고 품격 있는 장소입니다. 세 번째, 식사비는 도대체 누가 내야 할까?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신랑 측에서 상견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예비 부부가 부담하거나 양가가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일 계산 문제로 어색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비 부부가 미리 결정하세요. 예를 들어 이번에는 저희가 식사비를 준비하겠습니다. 또는 양가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지 않고 저희가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특히 현장에서 서로 계산하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상견례가 끝난 뒤 계산대 앞에서 아니요, 저희가 낼게요. 아닙니다. 저희가 내겠습니다. 하면서 신랑 측과 신부 측이 서로 지갑을 꺼내는 모습은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계산은 예비 부부가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네 번째, 상견례 식사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상견례 식사비는 지역과 식당 수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최근 온라인 상견례 가이드에서는 한정식의 경우 1인당 약 5만원에서 8만원, 호텔 레스토랑은 약 7만원에서 15만원 정도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6명이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1인당 5만원만 잡아도 30만원입니다. 8만원이면 48만원입니다. 여기에 주류나 추가 메뉴까지 들어가면
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양가 부모님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쪽은 부담 없이 10만 원짜리 식사를 할 수 있는데 다른 한쪽은 부담스럽다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상견례의 목적은 비싼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두 가족이 좋은 첫인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선물은 반드시 준비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수는 아닙니다. 상견례에서 반드시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공식은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지나치게 비싼 선물을 준비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첫 만남의 의미를 담아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싶다면 고급 과일, 차 세트, 전통식품, 견과류, 작은 건강식품, 지역 특산품 등 부담이 적은 것이 좋습니다. 일부 예절 웨딩 가이드에서는 양가 선물 예산을 비슷하게 맞추고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실용적인 선물을 예시로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닙니다. 한쪽은 20만 원짜리 선물, 다른 쪽은 5만 원짜리 선물. 이렇게 차이가 너무 크면 오히려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을 준비한다면 예비 부부가 미리 상의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선물보다 중요한 것은 정중한 인사와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여섯 번째, 상견례 복장은 어떻게 입어야 할까? 상견례 복장의 핵심은 딱 세 단어입니다. 단정함, 깔끔함, 절제. 예비 신랑은 정장이나 재킷에 셔츠, 슬랙스 정도가 가장 무난합니다. 너무 화려한 색상이나 지나치게 캐주얼한 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 신부는 밝고 차분한 색상의 원피스나 블라우스와 스커트 등이 무난합니다. 부모님 역시 너무 화려한 옷보다는 단정한 정장이나 세미 정장이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양가의 복장 수준을 미리 맞추는 것입니다. 한쪽 부모님은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오셨는데 다른 쪽은 등산복 차림이라면 아무리 편안한 시대라고 해도 서로 당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 부부가 양가에 미리 이야기해 주세요. 이번에는 너무 딱딱하게 정장까지 입지는 않아도 되고 세미 정장 정도로 깔끔하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상견례 참석 인원은 어디까지가 적당할까? 가장 무난한 구성은 예비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 즉 총 6명입니다. 여기에 형제 자매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이야기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까지 참석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필요한 가족만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나 친척까지 대거 참석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견례는 가족 전체가 모이는 잔치가 아니라 양가 직계 가족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첫 공식 만남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덟 번째, 상견례 자리는 어디에 앉아야 할까? 자리 배치도 은근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양가 가족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가 편합니다. 부모님이 안쪽에 편안한 자리에 앉고 예비 부부는 양가 부모님 사이에서 대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식당마다 상석과 출입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편하게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 부부가 중간에서 아버님, 이쪽이 편하실 것 같아요. 어머님은 여기 앉으시면 음식 드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안내하면 됩니다. 아홉 번째, 상견례에는 누가 먼저 도착해야 할까? 가능하면 10분에서 15분 정도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 부부가 먼저 식당에 도착해서 예약을 확인하고 룸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 위치도 확인하고 부모님이 도착하면 바로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특히 예약할 때는 반드시 상견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식당 측에서도 음식 나오는 속도나 자리 배치 등에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상견례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견례가 어색해지는 이유는 대부분 대화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하세요.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습니까?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아이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어린 시절 이야기나 직장 이야기, 취미 이야기 등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넘어가면 됩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서로 자녀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11번째,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있다. 상견례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돈 이야기입니다. 특히 처음부터 집은 누가 해주나요? 예단은 얼마 하나요? 혼수는 어느 정도 준비하시나요? 결혼 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하나요? 이런 질문을 직접적으로 던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비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더라도 상견례 자리에서 갑자기 꺼내기보다는 예비 부부가 사전에 양가 의견을 확인하고 별도의 자리에서 차분하게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 자녀의 학벌 비교, 직업 비교, 재산 이야기, 집안 자랑, 과거 연애 이야기, 자녀의 단점 이야기, 상대방 가족에 대한 평가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 아들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우리 딸은 집안일을 잘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녀의 단점을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12번째, 상견례에서 부모님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원래 술을 좋아해서, 우리 딸은 요리를 잘 못해서, 우리 집은 별로 가진 게 없어서, 우리 아이가 좀 고집이 세서. 하지만 이런 말은 겸손의 표현이라고 해도 상대방에게는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상견례에서는 자녀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아이입니다. 둘이 서로 잘 배려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마음이 놓입니다. 이런 말이 훨씬 좋습니다. 13번째, 술은 마셔도 될까? 가능하면 과음은 피해야 합니다. 상견례는 술자리보다 공식적인 가족 모임에 가깝습니다. 한두 잔 정도의 가벼운 반주는 괜찮을 수 있지만 술잔이 계속 돌고 목소리가 커지고 과거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집니다. 특히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술보다 대화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14번째, 휴대폰은 어떻게 해야 할까?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견례 도중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전화가 오더라도 죄송합니다. 잠시 전화 좀 받고 오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잠깐 비우는 것이 좋습니다. 15번째, 예비 신랑 신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상견례에서 예비 부부는 단순한 참석자가 아닙니다. 양가 부모님 사이를 연결하는 진행자입니다. 부모님이 어색해하면 먼저 대화 주제를 던져야 합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던 신부 아버님입니다. 어머님, 예전에 말씀드렸던 신랑 어머님이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상대 부모님의 직업이나 취미처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살짝 연결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도 등산을 좋아하시는데 신부 아버님도 등산을 자주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이 한마디만으로도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16번째, 호칭은 미리 연습하자. 상견례에서 순간적으로 가장 많이 당황하는 것이 바로 호칭입니다. 예비 신부가 신랑 부모님을 부를 때는 일반적으로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비 신랑도 상대 부모님을 부를 때는 양가가 미리 편하게 정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끼리는 상황에 따라 사돈, 사돈어른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부터 억지로 호칭을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고 정중하게 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7번째, 상견례 당일에 가장 좋은 진행 순서. 상견례는 이렇게 진행하면 비교적 자연스럽습니다. 첫째, 예비 부부가 먼저 도착합니다. 둘째, 양가 부모님을 맞이합니다. 셋째,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넷째, 예비 부부가 부모님을 서로 소개합니다. 다섯째, 가벼운 이야기로 분위기를 풉니다. 여섯째,
식사를 하면서 가족과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일곱째, 결혼 일정이나 앞으로의 준비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여덟째, 식사가 끝나면 감사 인사를 하고 마무리합니다. 상견례에서 모든 결혼 문제를 한꺼번에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첫 만남에서는 서로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8번째, 상견례가 끝난 뒤에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상견례가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비 신랑 신부는 양가 부모님께 각각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결혼 준비 잘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상대 부모님에게도 오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인사를 전하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상견례 비용을 가장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장소는 양가 부모님이 편한 곳을 기준으로 예비부부가 결정한다. 식당은 조용한 룸이 있는 곳으로 선택한다. 식사비는 예비부부가 사전에 부담 방법을 결정한다. 선물은 필수가 아니며 준비한다면 양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다. 복장은 양가 부모님이 비슷한 수준으로 입도록 미리 조율한다. 참석자는 기본적으로 양가 부모님과 예비부부를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견례 자리에서 돈이나 집안의 우열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견례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첫 번째는 배려입니다. 누가 더 많이 부담했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이 편했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절제입니다. 말도, 술도, 자랑도, 질문도 조금씩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존중입니다. 상대방의 부모님을 내 자녀의 가족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 가족이 될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상견례는 결혼식보다 먼저 치르는 작은 결혼식과도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비싼 식당도 아니고 비싼 선물도 아닙니다. 좋은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먹었다고 상견례가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평범한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했더라도 서로 배려하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면 훌륭한 상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견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두 가족이 좋은 첫 만남을 만드는 것. 이것이 상견례의 진짜 목적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장소는 편리하고 조용하게, 복장은 단정하게, 선물은 부담 없게, 비용은 미리 합의하고, 대화는 긍정적으로, 돈 이야기는 신중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평가하지 말고 존중하는 것. 이것만 기억하셔도 상견례에서 큰 실수는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오늘 내용을 부모님과 함께 한번 보시고 상견례 전에 미리 역할과 비용, 장소까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는 날은 하루지만 두 가족이 처음 만나는 상견례의 인상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과하지 않게, 그러나 부족하지 않게. 격식은 갖추되 마음은 편안하게. 이것이 가장 좋은 상견례의 기본 원칙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